볼륨이. 들리십니까? 마이크 시험 중. 이거 때문에, 공연 스피커가 안 된다 그랬던 바로고. 예. 여보세요? 재민아, 지금 방송 열었어. 틀고 있어. 오케이. 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기 버퍼가 이렇게 심해. 버퍼링 중. 지금 잘 돼요? 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양산들 피시고요. 예. 되도록이면 그늘에 서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5명 온다 그랬는데, 예, 정확하게 5명 온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왔어. 예, 너무 많이 오셨어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대전 정모 준비하시면서, 우리 다동마마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람도리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문자 보내시님. 네, 왕언니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이곳 대전역, 배경으로 보여드려야 되겠죠? 저 뒤에 보이시나? 대전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보이세요? 네, 대전역, 바로 나오시는 곳, KTX 나오시는 곳에 제가 있고요. 그 앞에 대전사랑 추억의 노래비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비석 앞에서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오셨어요. 아쉽다. 지금 우리 채팅창에 많이 막 속상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진정들 하세요. 제가 또 다 갈 거예요. 예, 어저께 분위기는 내가 오늘 대전 오고 딴 데 안 갈까봐 막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야? 폭동이 일어나긴 했는데 박근혜 실정 때문이 아니라 망치 부인이 지역순회 안에서 폭동이 일어날 분위기.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대전에 왔는데요. 지금 녹화되고 있죠? 예. 자, 여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아주 떼약볕 달아오르고 있어요. 따뜻합니다. 예, 따뜻해요. 오늘 아침에 너무 추웠는데 따뜻하니까 좋네요. 여기가 대전역이구나. 근데 옛날에 제가 대전역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여기 이렇게 무슨 택시 승강장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꽃밭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이렇게 했나봐요. 그땐 여기가 굉장히 드넓어가지고 무슨 대통령 후보들 오고 그럼 여기서 막 하고 그랬죠. 네. 유세하고. 네.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유세 못 하겠네요. 그죠? 유세가 많이 없어졌어요. 시청 앞으로. 다 이제 시청 앞으로 가고 이제 대전역 유세는 없다. 참 여기가 이 대전역이 옛날부터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던 걸로 아는데 이 광장을 없애는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다고 또 우리가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 예. 뒤에 행인 1 지나가셨어요. 자, 이제 행인 1. 좀 가까이 해야 되겠다. 네. 자, 감사봐. 망부님 뒤에 땡땡땡 아저씨 지나가신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 약속이 틀려. 제대로, 오늘의 컨셉대로 입고, 아닌가? 그렇게 신난가? 할배님, 저한테 문자 보내셨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여기는 대전역이 지금은, 노숙인 분들이 많이 생활 근거지로 삼고 있어서, 노숙인들이 아닌 분들은 오시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노숙인 코스프레로 오기로 했는데 나만 약속을 지킨 것 같아요. 나만 약속을 지키고 자기들은 이쁜 옷 입고 왔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의 드레스 코드는 노숙인이었습니다. 근데 나만 지켰어. 자, 하여튼 다시 계속 오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더 오신 것 같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봉구
서울 서북쪽, 약간 북서쪽, 북북서 쪽에 있는 변두리 도봉구 창동산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 대전역에서 오늘 길거리 수다방 하려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도와주실 분, 우리 꿈트리님 아까 오신 것 같았는데? 네. 어디 계셨어? 꿈트리님, 네. 이 물을 일단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씩 쭉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거 지금 번호 한번 할까요,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몇 분 오신 거예요? 번호. 1번부터. 1번 하세요. 1번. 2. 띄고. 네, 4. 5. 6. 7. 7, 8. 9. 10. 11. 12. 13. 15.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7. 27. 예. 오늘 제가 20분 오실 줄 알았는데 현재까지 27분 오셨어요. 역시 우리가 식당 안 잡길 잘한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10명에서 20명 들어간 식당 잡았어 봐. 오늘 우리 쫓겨나. 대전에서 막 찍혀. 다시는 망치부인 못 오게 해라 막 이러면서. 네. 자, 반갑습니다. 망치부인입니다. 일단 물을 좀 먹으시고. 지금 이뻐요? 앉으세요. 돗자리 갖고 오신 분들은 앉으시고, 그 다음에 양산이나 이렇게 쓰실 거 다 쓰시고. 떨려. 나 미녀한테 꽃 받았어. 나 남자인 거 알지? 예. 요즘에 제 별명이 교회 오빠잖아요. 예. 교회 오빠 내지는 과대 오빠 막 이러면서 그 망치 부인이 남자인 줄 아는데 미녀가 꽃다발을 줘서 잠깐 긴장했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남자들은 꽃다발 안 주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우리 신랑더러 꽃다발 사갖고 온다 그러면 사지 말라고. 먹는 걸로 달라고. 꽃은 못 먹어. 예. 네. 먹는 거? 이거 벌써.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러셔도 돼요. 돗자리 없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피시고. 예. 그 껍데기는 여기 제가 비싼 겁니다. 예. 제가 나름 굉장히 아끼는 비싼 돗자리이기 때문에 네, 껍데기 좀 챙겨주시고. 네, 꽃다발 감사드리고. 네. 자, 지금 이제 이 대전역 앞에 돗자리 부대. 예. 대전역 앞에 돗자리 부대가 망치부인의 길거리 수다방. 예. 또 돗자리들 많이 갖고 오셨네요. 빈자리 같이 착석하시고요. 예. 네. 네. 지금 지나가시는 분들이 이 여자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네. 이 여자들이 뭔가 싶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대전에는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여성 팬들이. 시간당 우리가 유리한가? 지금? 그렇구나. 어쨌거나 와주신 분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햇볕이 많이 비치니까요. 햇볕 가리개를 하셔야 돼요. 예. 종이라도 쓰셔야 돼. 종이. 예. 종이라도 뒤집어 쓰셔야, 예, 이게 너무 뜨겁게 직사광선을 쐬시면 안 돼요. 예, 가보시죠. 뭐, 신문지 같은 거 없으셔도 되겠어요? 괜찮으세요? 예. 자, 하여튼, 종이나 신문 같은 거를, 너도 뭐, 쓰고 있지. 모자나 뭐 이런 거. 괜찮아? 아까 자동차 열쇠. 자동차 없어, 어떡하지? 아버님도 뒤에 걸터 앉아서. 저요? 여기? 그래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또 앉아서 얘기하면 그 힘이 아래로 가면서 똥 마려워. 그래서 서서 해야 돼요, 서서. 예. 자, 반갑습니다.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또 우리 세 분 오셨는데, 아가야, 이 더운데 어떡하니? 일단 돗자리 펴서 앉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꼭 그늘을, 예, 양산 같은 거 꺼내 쓰세요. 예. 네. 예, 저는 서 있고 여러분 앉아 계시니까 양산 하셔도 됩니다. 네. 모자들 쓰고 오셔야 되는데. 네. 자, 네, 우리 지금 이제 이 대전역에 좀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많이들 구경하고 계세요.
내가 노린 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전시청 옆에 노란 현수막 있는 데서 하면 이게 방송 분위기와 그림도 좋고 시청자분들은 편하시겠지만 지나가면서 오다가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듣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끼리만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길거리 수다방 오늘 이게 첫 시작이에요. 돗자리 수다방. 이걸 앞으로 우리가 돗자리 수다방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어딜 가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돗자리를 피고 같이 이제 사실 우리가 무슨 뭐 안감한데 돈은 없잖아요. 예, 뭐 이제는 방 얻었다대. 그래가지고 막 카페도 하고 막 근데 돈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이 돗자리를 깔고 그 다음에 쉬지 않는 간단한 이제 이 간식을 가지고 모여서 같이 이렇게 길거리 수다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같이 이제 사진 찍고 저녁 때 내가 사인 다 해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진도 다 찍어드릴 거니까 그리고 찍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애프터 서비스 해드립니다. 예, 또 찍어달라면 1000번도 찍어드리니까 다 찍으셔도 되고요. 자, 지금은 일단 햇볕이 드니까요. 햇볕을 가릴 수 있도록 신문지나 양장 같은 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또 그리고 막 자리를 억지로 지켜야지 그러지 마시고 시원한 데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야지 막 행인처럼 지나가는 사람이 뭐지? 그러고 앉는 것처럼. 예, 이건 절대 연출이 아니야. 생존 본능인 거지.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이게 바로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이 돗자리 토크쇼, 예, 돗자리 토크쇼 되겠습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예, 지금 앉아 계시고요. 주변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저쪽에 보면 아닌 척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마 저분들 중에는,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인데, 먼 발치, 절어놓고 나중에 꼭 채팅창에서 어제 대전역에서 먼 발치에서 보고 갔어요. 꼭 그래! 먼 발치에서 보지 말고 와서 보란 말이야. 와서 사진도 찍고 악수도 하고, 예. 가끔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되세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어떤 분이 흠칫 놀래. 그러면서 못 보셨게. 그래서 계속 나 이렇게 옆눈으로 보면서 저 안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때 직접 보니까 별로 막 그렇게 거칠어 보이지 않죠? 내가 보기하고 달리 거칠지 않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친 줄 알아. 저 보기보다 부드러운 여자예요. 제가 근데 카메라로 보는 인상이 너무 더러워. 그래서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그거잖아요. 전도가 안 되는 거. 본인은 막 방송을 보면서 막 너무 감동이 복받쳐 올라서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그래서 딱 보라고 그러면 너 왜 이러니? 너 이런 거 왜 보니? 그죠? 예, 그리고 너 이런 사람이랑 어울리지 마. 뭐 잡혀가. 너 왜 이러니? 뭐, 혹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가족을 보는 눈빛으로. 그래서 당황하실 때가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보기보다 부드럽다. 직접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부드러운 여자라는 얘기 꼭 한번 해주시고. 자, 가만있어. 지금 시청자 몇 분이에요? 왜 300명밖에 안 봐? 중계방이구나. 이게 자꾸만 이 본방에서 쫓겨나. 본방에서 이렇게 한번 튕기면 꼭 중계방으로 가요. 그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본방에 2,000명 있고 여기 지금 중계방 300명. 예, 반가워요. 추천들은 하셨나? 추천들은 하셨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셨네. 어머, 쭈니 은희맘님, 내가 오늘 무슨 집회하는 줄 알아? 여기 지금 아까 27번까지 번호 부르고 그 뒤에 세 가족이 오셨고 30분 넘게 오셨어요. 예. 제가 지금 이제 와 있는 이곳은 대전역 KTX 나오는 곳 앞에 있는 CB 앞에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나무가 한 두세 그루 심겨져 있는데 이 두세 그루에 심겨진 나무 밑에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사실 이제 이 삶의 무게에 짓이겨져서 많은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그래도 이제는 해탈한 자세로 시간과 논의는 그래서 이 노숙인의 노자가 논일단 노자예요. 저쪽에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늘 말고 이 햇볕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망치부인의 전술이 뭐냐?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개고생하는 거, 땀 삘삘 흘리는 거 보여줘야 된다. 내가 작년 7월달에 국회 앞에 가서 단발로 잘랐는데 별 반응이 없더라고요. 짧게 하고 오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1일 날은 하루 종일 방송을 했잖아요. 아침에 9시부터 해서 저녁 6시까지 했는데 그때 새빨갛게 익어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시면서 근데 그렇게 새빨갛게 익었기 때문에 그때 이 국정원 싸움에 대한 많은 관심 늦게 오셨나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와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근데 지금 저기 먼저 인트로. 예, 인트로. 이제 벌써 사귀시고 이제 얘기도 막 하고 계세요. 우리가 또 채팅창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공지사항. 박 PD님 이거 녹화하고 있죠? 네. 그래요. 여기 행인 1, 2, 3하고, 그 다음에 비둘기 보조 출연. 자꾸 비둘기 숫자 세고 있어, 진짜. 예. 그걸 뭐라 그러냐. 공지사항. 수요일 저녁에 제가 약속이 있어갖고 잠깐 집 밖에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인천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예. 그니까 아마도 저한테 뭐 연락 바랍니다 이러면서 남기신 그런 분인 것 같아. 전화를 안 받아주니까 찾아온 거야. 찾아와가지고 그냥 밤에 우리 다짜고짜 우리 집 배를 누른 거죠. 우리 신랑이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시냐 갔더니만 무슨 박근혜를 비판하는 그 노랫말을 적으셔갖고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한 건 나이를 떳떳한 사람이다 라고 밝힌 거지 선생님이 막 찾아오라고 있는 주소가 아니야. 막 찾아오면 안 돼. 근데 그게 수요일 밤이었고 그 다음에 어젯밤이었죠. 어제 낮에. 어제 대낮에 한양에서 어떤 분이 우리 도봉구 의회로 찾아왔다는 거야. 술 한잔 하시고 도봉구 의회로 찾아와가지고 망치 부인 나와라. 내가 의원이 아니야. 그리고 신랑이 도봉구 의회를 떠난 지 지금 5년째인데 거길 왜 가? 거길 가서 우리 신랑을 자꾸 망치 부인 찾으면 어쩌잔 말이야. 내가 지금 경고하는데요. 또 한 번만 우리 집에 나 허락 없이 찾아오거나 막 우리 신랑한테 자꾸 전화해가지고 막 스토킹하고 말이야. 내 전화번호 알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전화해갖고 망치부인 존경한다고 30분씩 전화 안 끊고 그럼 내가 고소할 거야 진짜. 어저께도 그랬대. 그저께도 그러고 매일매일 전화해갖고 망치부인 존경한단 말을 왜 우리 신랑한테 하냐고. 의회 중이야 의회 중. 예. 아니 내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를 남기라고. 망치부인님 존경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왜 신랑한테 그래? 예. 그러니까 우리 신랑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 허락 없이 찾아오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과 관계되면서 도봉구 의회 뭐 이러다가 도봉구청까지 갈 기세야? 그러기만 해봐. 바로 고소할 거야 내가. 예. 자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인터넷상에서 남들이 이제 망치부인 욕하니까 박 PD님 예, 박 PD님 여기 이거 모바일 방, 예, 망치부인 모바일 방, 여기 와서 정리 좀 해주세요. 얼려주시고, 예, 강퇴시켜주시고. 내가 무슨 얘기가 나왔지? 찾아오지 말라는 얘기하고, 예? 구청까지 찾아오면 안 된다. 그 얘기 말고 또? 고소한다는 얘기까지밖에 안 했구나. 그럼 어쨌거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망치부인이 여기 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근데 굉장히 좀 날이 더운데, 혹시 망치부인 시청자분으로 새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벌써 저 3분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손 안 드신 분들은 지금 지나가신 행인인 거잖아. 대박! 그래요. 제가 이 망치부인이 여러분들은 고생스럽지만, 저도 고생스럽지만,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다 가다 보시는 분들, 예, 그리고 처음으로 망치부인을 보고 충격받으시고 처음 욕하시겠지만, 또 이게 한 30분만 계시면 또 변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망치부인이 여기 대전역에 오다 가다 보시라고, 이 KTX 나오는 곳, 도착 지점에 여기 서서 오늘 특집 길거리 생방송 돗자리 토크쇼 시작합니다. 추천들은 하셨습니까? 네. 여기 있는 시청자분들은 다 하신 것 같고요. 현재 추천이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나요? 예, 추천 몇 개 정도 들어와 있는지, 지금 올렸나? 예. 처음 본 사람은 무슨 약장산 줄 알겠지. 그런데 약을 팔어. 약을 파는데, 무슨 약이냐? 예, 민주주의 약을 팔고 있죠. 예. 사실은 내 꿈이 어린 시절부터 장사하면서 전국을 떠도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왜 역마살이라 그러죠? 어린 시절부터 저는 이렇게 막 그 트럭에다가 이제 사과를 싣고 전국을 배고프면 사과 까먹고 또 이제 장터에서 사과 팔고 이러면서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승질이 나빠가지고 그 이제 자퇴를 하려고 딱 자퇴서를 냈는데 학교에서 자퇴를 안 시켜줘갖고 휴학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자율학습을 하라 그러면 기절을 했어요. 하기 싫은 일 죽어도 못해. 자율학습하라고 날 붙들어놨는데 눈 떠보니까는 양호실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선생님들이 자율학습을 안 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보려면 막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안 봤어요. 그래서 내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는 대학을 안 가겠다. 대학을 뭐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다. 엄마가 나한테 대학 등록금 그 주는 마음으로 나한테 트럭 한 대만 사주면 내가 전국을 돌면서 사과 장사하면서 먹고 살겠다. 그러자 우리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인연이 다 처먹으려고 뭘 먹을 걸 팔아. 그래서 제가 사과 장사의 꿈을 접고 그러면 먹지 못하는 거 그러면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다니면서 팔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신발 장사. 양말은 제가 그때까지 생각 못했고 신발을 팔겠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트럭 가득히 싣고 전국을 돌면서 장터에서 신발을 팔고 그걸로 이제 밥값을 마련하면서 트럭에서 먹고 자면서 다니면 정말 좋겠다. 그게 제 고3 때 꿈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고3 때 담임이 네가 내신 성적이 좀 나오니까 한번 원서 내보자. 그래서 썼다가 대학을 갔고 대학에서 어쩌다가 그냥 졸업을 하게 됐고 사실은 제가 대학을 졸업 안 하려고 했어요. 한 학기 더 다니겠다는데 교수님들이 딱 모여서 회의를 하더니 아니야? 학점 됐어 너라가.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난 뒤로 그리고 이제 제가 망치 부인이 그 뒤로 한 일은 뭐냐 그 뭐 학생 때 성적이 참 그랬어요. 우리 조교 선배님이 너 이러다 학사경고 맞는다 해서 학사경고가 뭔데요? 했더니 1.5 미만 연속 3번이면 학교 못 다녀.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나온 점수라 어디 학교 졸업했다고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졸업했다고 그러면 성적증명서를 내라 그러잖아. 졸업증명서는 낼 수 있는데 성적증명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원가로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학원 강사를 제가 한 10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회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학원과 가회를 한 10여 년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한 20년을 심장병을 앓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엄마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우리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이제 그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게 된 거예요. 병원 돈을.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깔끔하셔. 그래서 웬만한 노인병원은 안 가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는데 나랑 있는 게 싫으셨나 봐. 병원으로 가시겠다. 근데 좀 비싼 병원 가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그 한 좋은 병원은 이게 그 재활이 되는 병원이 있는데 그게 한 달에 병원비가 한 300~400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를 못하고 영업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그 영업을 했어요. 뭐였냐? 보험 팔았어, 보험. 근데 또 내가 이렇게 설명을 잘하잖아. 내가 다닌 보험회사가 외국회사라서 연봉이 엄청 높았어요. 돈이 높은 대신에 만약에 그 계약자가 중간에 계약을 깨버리면 엄청 토해내야 돼. 근데 내가 막 설명을 하면 막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좋아갖고 비싼 상품을 막 사는 거야. 내가 안 된다. 싼 거 사라. 꼭 비싼 거 사.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좀 벌다가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자꾸만 계약을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계약이 커. 이 사람이 누구지? 이 계약을 깨면 난 거덜나는데?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남편이 정치를 하는데 우리 남편한테 뇌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이제 가족을 알아내가지고 나한테 그 계약을 하고 그걸로 이제 로비를 하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로 그 보험회사를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돌아다니고 있다가 마침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있었어요. 그게 2004년 3월 12일.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인터넷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그해 총선거에 선거운동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운영하시던 정치연구소로 와서 같이 일을 하자. 인터넷 쪽이 좀 약하니까 그쪽 일을 맡아라.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정치연구소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소위 2004년에서 7년까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격변을 제가 4년 동안 바로 국회의사당 길 건너에서 목격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제가 살아온 일이에요. 그래서 2007년 6월 12일까지 제가 그 연구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2017년 6월 12일에 우리 김근태 의원님이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서 야권 후보 단일화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대권 후보를 정리하시고 저는 이제 연구소를 나왔죠. 나와서 원래는 이제 그때까지 제가 2007년 1월 17일부터 방송을 했는데 2007년 6월 12일에 방송을 접을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아프리카 방송을 처음 시작한 게 우리 김근태 의원님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왜냐하면 이 언론이 그 정치인이 이야기한 내용을 정직하게 전달 안 해요. 지들 멋대로 각색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김근태 의원님의 이야기를 진실로 전달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오해가 생기고 막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 김근태 아저씨가 한 얘기는 이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방송을 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김근태 아저씨가 대권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그러니 뭐 제가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접고 그만달라는데 어떤 애가 나한테 야 망치냐 너 김근태 이제 저기 대통령 포기한다니까 너 할 일도 없겠다 너 이제 방송 못하겠다 이러는 거야. 내가 또 엇나가잖아. 걔가 그 말 안 했으면 지금의 망치부인 없어요. 진짜 걔가 그날 나한테 약 올리지만 않았으면 망치부인 없어. 제가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약 올라가지고 걔 열받게 하려고 방송을 계속 한 거예요. 한 달만 할라 그랬지. 근데 좀 길어졌어. 그래서 한 11월까지 하고 그때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가망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2007년 11월에 방송을 접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또 여기서 한 중학생이 등장을 해. 망치 부인님. 그러면서 엄마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따로 사는 아이인데 자기는 매일매일 망치 부인을 보면서 자기 엄마를 보는 것 같았다는 거야. 근데 왜 방송을 안 하냐고 얘가 매일매일 내 방송국에 와서 족적을 남기는 거야.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오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2월 달까지 걔가 꾸준히 왔어요. 석 달을. 올 때까지. 걔는 레인메이커야. 비가 올 때까지 제 기우제 지내는 그 인디언 추장처럼 망치 부인이 방송 시작할 때까지 그 방명록에 글을 남기겠다고 계속 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결국 2008년 2월 달에 아프리카 방송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에서 망치 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에 대한 소개. 저 그런 사람입니다. 네. 나쁜 사람 아니에요. 네. 아프리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아프리카 TV 이렇게 치시면 아니면 아프리카 방송 치시면 그 아프리카 방송국으로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그냥 망치 부인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나 다음에서 망치 부인 치시면 욕이 일단 올라와 있는데 그거 다 패스? 그 넘어가. 그거 다 일베 애들이 나한테 고소당하고 열받아서 쓴 거니까. 그리고 지금 또 고소했으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포털에서 망치 부인의 개인 방송국 들어가셔서 거기서 시청하기를 누르시면 저의 방송국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방송국에 오셔서 시청하시면서 추천도 하시고, 예, 또 이 즐겨찾기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로 아프리카 앱을 다운받으시고 그 모바일 앱에다가 즐겨찾기, 망치부인 즐겨찾기라는 걸 하시면 망치부인이 방송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그 띵동 알림이가 와요. 예, 그러니까 모바일 앱으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아까 저하고 인사 안 한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괜찮아요. 손 들으면 돼요. 왜 손 안 들어? 여기 지금 다 시청자들인데 지금 또 이래놓고 내 채팅창에 어제 먼발치에서 보고 갔어요. 이러라 그러지?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모바일 앱으로 망치부인 깔고 즐겨찾기 하시면 언제든 망치부인이 방송 시작할 때마다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 방송은 매일 낮 2시부터 6시까지가 정규 생방송입니다. 근데 5시가 되면 1000명이 빠져. 3000명 이상이 쭉 보다가 5시가 되면 1000명이 빠지는 걸로 봐서 공무원이야. 5시에 우르르 빠지는 거 공무원 말고 없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3000명 중에 1000명은 공무원이야. 그리고 꼭 보면 3000명이 보는데 추천 2000개야. 공무원들 추천 안 하고 보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 빨리 추천하세요. 예, 추천들 하시고 망치부인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망치부인 방송을 처음 오신 분들이 처음에 막 욕해요. 뭐 이렇게 시끄러워. 목소리 극혐. 얼굴이 왜 그러니? 참, 네 얼굴은 뭐 피차 일반이구만. 꼭 그런 애들이 얼굴 타령해. 보면 그 양배추 같이 생긴 애들이 지가 조인석인 줄 알아. 피차 비슷해. 서로 어두운 데서 밤길에 만나면 서로 놀래. 얼굴 갖고 그러지 말라고. 그 외모 갖고 비하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망치 부인 목소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거칠어. 근데 제가 원래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옛날에 처녀 시절 내지는 젊은 시절에는 목소리가 진짜 꾀꼬리 아니었나? 꾀꼬리보단 좀 그랬지만 늙은 꾀꼬리?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2009년에 2008년이다. 2008년에 이제 그 소위 우리 각하 그 747을 외치시면서 다이나믹 코리아 CEO 대통령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만들겠다고 얘기하시면서 대통령이 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미국산 소고기 전량수입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국에서 버리는 쓰레기 소고기가 들어온다고 나라가 온통 뒤집어져가지고 그 이제 광우병 막 그 항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매일 12시간씩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진짜가 뭔지 찾아내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목을 좀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2009년 2월이 되니까 목이 거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지금 이제 계속 목을 쓰면 목을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 돌아가지 않는다. 6개월 동안 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2009년 3월에 방송을 잠정 중단했어요. 6개월 동안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한 2달을 방송을 안 했는데 5월 달에 갑자기 5월 초에 방송을 하고 싶은 거야. 아니야, 그게 4월 달에. 4월에 이제 어느 날 뉴스를 딱 봤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뭐 1억짜리 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 그러면서 노다지 캐러 가자. 뭐 봉하마을 뭐 노다지 설이 터졌잖아요. 결국 내가 너무 화가 났어, 솔직히. 도대체 한때 대통령이나 했던 사람이 또 변호사 출신이 어떻게 증거물을 버릴 수가 있냐? 난 믿은 거지. 그래갖고 뉴스를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앉아갖고 뉴스를 다 봤는데 보니까 이게 시계를 버렸다는 게 거짓말이야. 그래서 뉴스를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10억을 받았다. 다음 날은 20억을 받았다. 나중에 600만 불을 받았다라고 나왔던 게 다 거짓말인 거야. 왜? 보면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받았다가 아니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설이 나왔다.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열을 받아가지고 5월 4일에 여기 4월 20일에 게시판에다 글을 써요. 나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이다. 나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할 때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하는 국회에서 그 비판 방송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데 지금 언론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다. 왜 무슨 근거 없는 설을 마치 사실인 양 보도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그 처음 글을 남기고 5월 4일에 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시간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방송을 킨 거야. 그때 아프리카에 이 스티커란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900개의 스티커를 쏜 거야. 일주일 내내 메인 내 뜬대는 거야. 근데 그걸 하루 1시간만 하고 끝낼 수가 없잖아요. 제 방송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내가 그 1시간씩만 생방송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요일날 어떤 인간이 또 쏜 거야. 야, 지금까지 망치부인을 만든 그 4명의 그 인간 찾아야 돼. 그래서 결국은 망치부인이 어쩔 수 없이 5월 두 번째 주 방송을 시작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온 스티커 때문에 방송을 이어가다가 문제의 23일 사건이 터지게 되죠. 2009년 5월 23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이 살해당했다라고 믿는 지지자분들 계신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뛰어내린 게 맞고, 다만 그 당시에 제가 놀랬던 건 뭐였냐면, 저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자신의 죽음으로써 결백을 입증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 제목을 이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타살당한 거다. 제가 정치적 타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건 노무현 대통령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검찰, 그리고 그 검찰에게 허위사실을 지시했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왜곡해서 보도했던 언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인 새 주범이다 라고 제가 방송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1000명 이상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방송을 하는데 1000명이 딱 보는 거예요. 원래 500명 보던 방송이 그날 1000명이 딱 늘어나고
그게 막 술렁술렁 야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타살이래 얘기가 막 퍼져나가는데 그로부터 3시간 뒤에 블로그에 글이 올라와요. 노무현 대통령 살해당했다. 경호원이 죽였다설. 그러면서 뭐 아는 자기가 그 무슨 법의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맨 처음에 글은 그렇게 안 올라오고 법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쭉 써요. 그 내용이 다음 사람이 블로그에 올릴 때는 자기가 법의학자인데 그러면서 써. 그래서 그게 그날 하루에 1000몇 개 블로그에 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과 언론이다 라는 이야기는 묻혀버리고 경호원이 죽였다는 설이 인터넷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힘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이 서러움, 내 언젠가는 내 진짜 진실을 밝히리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그 설을 주장했던 애들은 모두 잠수를 탔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그걸 믿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요 철저히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뭐냐?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명박 정부, 그 다음에 검찰, 그리고 언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까봐 화살을 돌리게 한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세월호 사건, 세월호의 주범은 누구예요? 결국 이 배, 우리 민간인 여객선은 20년 이상 운행하면 안 되는데 30년으로 시원하게 늘려준 이명박, 그 다음에 원래 선장에게 선박의 안전점검 의무 규정이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린 박근혜, 그리고 박정희 때부터 지금까지 이 선박의 운항 허가권을 독점한 한국 선급, 그리고 국회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이 구조의 민영화를 하고 오로지 돈벌이만 눈이 어두웠던 선주연합, 이들이 범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은 누굴 띄웠어? 유병헌. 그래가지고 유병헌이가 범인이라고. 잠깐만요. 저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기요, 죄송합니다. 업무 방해십니다. 그래서 이 유병헌을 언론에서 계속해서 띄워댑니다. 그러더니만 나는 그래서 유병헌 잡아놓은 줄 알았어요. 응. 유병헌을 잡아놓고 유병헌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건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잡지도 않았어. 유병헌을 잡아놓지도 않고 그 아들이니 뭐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없는데 유병헌이 범인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놨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했어? 도망갔어. 그래갖고 잡는다고 군부대가, 아이고, 나 길거리에서 군부대가 차량을 검문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80년 광주는 그랬다더만 차량을 이렇게 특공대가 문 내리라고 검색하고 검문했다고. 근데 제가요 이번에 팽목항 가면서 6월 달에 진짜 군인이 딱 멈춰가지고 차 안을 들여다보는 거야. 유병헌 잡는다고. 아니 군인이 거기서 검문하는데 유병헌이 내 차 타고 가겠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왜 유병헌을 잡는다고 뭐 유병헌을 계속 뭐 저 추적 중이다 저기 밀항을 준비 중이다 막 그러더니 또 죽었어. 죽었다 그러면서 죽었다 그러면서 시신이 발견됐어. 유병헌 시신이 발견됐는데 키가 달라. 유병헌 수배 전달에 나온 키랑 시신 키가 안 맞아.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유병헌이 참 머리가 컸는데 시신 머리는 조그매. 그리고 안경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이거 유병헌 맞니? 막 이랬어. 그러나 믿어야지. 조국이 얘기를 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유병헌 시신이 맞아요. 죽어서 키가 좀 변하고 원래 아래쪽에 있던 금리가 위쪽으로 싹 가서 붙었지만 그래도 유병헌 맞아요. 어떻게 정부 발표를 안 믿어? 당신들의 조국이 어디야? 좌지간 유병헌이야. 왜? 여긴 기적의 땅이잖아. 죽은 시신의 키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래쪽에 금리가 위에 가서 붙을 수도 있지만 유병헌은 유병헌이에요. 장례식까지 하고 쇼를 다 했죠. 좌우지간. 그래서 그들은 유병헌이 아닐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그 시신을 결국 장례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일단락됐다. 그러니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제일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나 정말 방송 쉬고 싶어요. 내 꿈은 정말 이제 방송 안 하고 내가 이게 이 뇌졸중 초기 증세가 왔어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이게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뒷목이 뻣뻣해지면서 미세하게 이런 말초신경이 막 안 돌아가요. 방송을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예? 망치 부인이 세월호 이야기 난 3일만 하고 안 할라 그랬어.
그런데 그 많은 100여 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5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어떤 눈에 띄는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했죠. 무엇보다 우리를 열받게 했던 건 4월 16일 낮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전원 구조. 그 세월호 희생자 전원이 구조됐다는 그 보도가 나오면서 모든 국민들이 안도했잖아요. 그럼 그렇지. 우리가 OECD 11위인데, 11위, 13위 하는 나라에, 1인당 GDP 2만 5천 불인데, 우리 선진국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나라야. 거기다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전 세계로 따지면 5손가락 안에 드는 수준의 국방비를 쓰는 나라에서,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시를 내렸잖아요. 특공대를 투입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구조해라. 그래서 진짜 그런 줄 알았지. 그죠? 20년 전에 김영삼 정부 때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뒤집어져갖고 수백 명이 죽거나 이제 실종되고 그랬었을 때, 그래도 그때는 다 찾았어요. 그때는 다 시신들을 다 찾았고 사건의 진상도 다 밝혀졌죠.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 더 이상 해난 사고는 없을 줄 알았어. 그죠? 그리고 사고가 나면 다 당연히 구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원 구조를 다 믿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날 일상으로 돌아갔어. 2시간 동안. 그런데 2시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 거의 구조. 아니, 1시야. 1시에 거의 구조? 라는 얘기가 대부분 구조라고 바뀌죠. 그러더니만 1시 반에 368명 구조. 그러더니만 나중에 더 돌아가서 2시에 나온 말이 뭐예요? 170 몇 명 구조. 예. 누가 또 싸우나? 예. 170 몇 명 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국민들이 사실 정말 놀란 거잖아요. 우리가 놀랬던 이유는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가 이 7,000톤짜리 배가 뒤집어져서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걸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가. 여러분 혹시 그 아덴만의 여명작전 아세요? 저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해적선이 우리 배를 그 납치해가지고 그 선장과 선원들을 납치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대한민국 특공대가 아프리카 앞바다까지 갔어. 가가지고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그 특공 작전을 펼쳐서 해적들을 소탕하고 우리 그 선장을 구조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상사태가 터지면, 그리고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재난상황실이 있어서 그 바로 실시간으로 전국의 CCTV와 그 다음에 사건 현장에 대해서 감시 카메라가 연결된다는 시스템이 구축된 걸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믿은 거야. 그런데 그 뒤에 밝혀진 이야기는 얘기가 많이 달라. 그러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10시 반에 VIP 지시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구조하라 라고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번에 어저께 뉴스 보셨어요? 어제 문건이 발견됐는데 어느 기관 문건에는 10시에 그 보고가 기록되어 있고 어느 기관에는 10시 15분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10시 반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과연 그 지시도 실제로 그 시간에 내려졌는지까지도 의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원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우리는 그 재난 상황실에 있는 줄 알았어. 실시간으로 회의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대책 마련을 하는 걸로 우리는 굳게 믿었어. 전 진짜 믿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주였던 시절에 제가 태어났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었어요. 내가 11살 때 돌아가시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혼자길래 우리는 대통령이 종신제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막 죽은 다음에 울고불고 난리 아니었어요. 어머,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전하 각하께서 돌아가셨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박근혜 씨와 그 형제들이 청와대에서 막 쫓겨날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어요. 사실 짠한 거. 그리고 박근혜 씨가 정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을 때, 사실 그 남자들이 정치를 너무나 지저분하게 했잖아. 그래서 이 여자니까, 그리고 왠지 옛날에 그 왕족처럼 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뭔가 정치를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전 솔직히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탄핵 때도 나는 이 박근혜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능할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어요. 정권을 잡아봤는데, 대를 이어서 정치를 하는데 설마 그렇게 무능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저는 그 말을 믿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그 뒤로 한 달 동안에 밝혀진 그 많은 진실들,
그것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직접적인 대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지시를 내린 것도 없고, 그리고 보고를 20여 차례 받았다는데 도대체 보고를 어떻게 받았길래 7시간 만에 대책본부에 나타나서 그런 엉뚱한 말을 했는가? 왜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하기 힘든가요? 그러니까 다 갇혀있어서요. 그러니까 갇혀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을 뒤집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실 그 다음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 갔어. 행복항에. 그래가지고 진도체육관에서 유족들을 만날 때, 혹시 여러분 그때 제가 방송하는 거 보셨나요? 제가 그때요 박근혜 대통령 칭찬했어요. 그 전날 정홍원 총리가 물병 세례를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물병 세례를 딛고 가는 걸 알면서도 그 진도체육관에 가는 걸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런 게 진짜 깡이다. 저거 웬만한 용기 아니다. 그거 보신 분?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죠. 저 박근혜 대통령 칭찬했어요. 야, 거기 가서 그렇게 정말 이 유족들한테 물세례 맞을 각오를 하고 찾아갔다는 건 대단한 거다. 근데 그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때 멋있게 얘기했어. 뭐라고? 그 유족들이 울부짖으면서 구조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거 누군가 유족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다. 설마 구조활동을 안 하겠냐? 그때 박근혜 대통령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아닙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옷 벗어야 됩니다. 근데 유족들이 얘기한 게 맞았고, 그때 그 단상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어요. 나는 그것도 참 배신감이 느껴져. 그리고 그 다음날 18일 날도 웬 여자가 생존자하고 교신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걸 6시간 동안 온 국민들이 그걸 믿고 뭐 하는 거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 거짓말했대. 그러면서 난 짝 구속이 됐어. 그러면서 모든 정부기관이 나서서 지금 이 정부가 최선을 다해 구조하고 있으니 그걸 믿어라. 이러면서 그 구조 안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 그래서 몇 명이 실제로 체포됐잖아요. 그죠? 구조 안 한다는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글 올린 사람들이 그때 막 경찰에 소환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 그때 구조 작업이. 자, 여러분, 방폭됐어요. 망치 부인이 또 한 건 했다는 얘기야. 자, 우리 어저께 우리 유튜브 보셨죠? 유튜브에서 망치 부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우리 기차가 또 지나가네요. 정신가 봐요? 2시 57분에 갑자기 기차가 지나가면서 막 경적을 울리고 있어. 장난감 기차가 칙칙거리면서 지나가요. 예, 빨리 지나가라. 벌레 좀 잡고. 이걸로 벌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망치 부인의 망치는 이런 망치가 아닌데. 네, 우리 벌레 잡으라는 망치. 너네들 벌레들이냐? 누구야? 누가 이랬어? 예. 가만히 안 둘 거야. 예,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월호 사건은 그렇게 우리를 열받게 했던 거죠. 아까 어디까지 열받게 했어, 내가? 어디까지 찾아냈지? 내가, 아까 어디서 방폭이 된 거예요? 방폭, 인증방폭, 구조활동 안 했다는 거. 그죠? 예. 구조활동을 안 했다라는 거. 72시간 동안, 그 얘기, 수천억 원, 그 얘기 했다. 그죠? 72시간 동안 많은 민간 잠수부대와, 그리고 특공대 출신이 와서, 이 희생자들을 찾아내겠다. 그랬는데 그 72시간 동안 정부는 정확하게는 해경이죠. 정부 중 해경이 그 모든 구조대원들의 접속을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들려요. 더 크게. 저는 조용히 하라는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소리가 작다고 지금 항의가 들어왔어요. 안 들리세요? 죄송합니다, 어르신. 네, 더 크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이게 데시벨을 높이면 또 저기 또 오잖아, 기차가. 진짜. 네, 여러분, 여기 대전 분위기 지금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막 와서 방송하지 마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왜 소리가 작냐? 귀가 안 들린다 막 이러면서 지금 어르신들도 막 다오고 계세요. 예,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상황. 예,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 우리 어르신, 여기,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더 크게 한 방송을 못하게 합니다, 어르신. 무서워.
마이크 소리 크게 하라고. 나는 사실 나의 생각은 막 이렇게 떼학볕 아래 혼자서 여기서 막 떠들어. 그러면 그때 지나가던 일베가 계란을 딱 던지고 막 테러를 당하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분위기는. 막 환호하고 있어. 이 분위기 이거 뭐지? 적응이 잘 안 돼. 네, 목소리 크게 할게요. 좌우지간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는 72시간 동안 구조대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그 언딘이라는 업체가 인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업만 허용을 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이 언딘이라는 회사가 소위 청해진이라는 세월호의 원래 그 소속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모든 그 이권을 독점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라든가 이런 그 해난 대책을 민영화시키는 법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2년에 저기서 언니 떠들고 기차 또 왔어. 쟤 왜 이렇게 아까부터 계속 아까는 안 오더니 계속 오고 있어. 어? 이제 도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래 대전 시민 여러분, 제가 원래 이 시간에 돌아요? 아, 원래 맨날 이 시간에 돌아요? 기차야 미안해. 그래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위해서 언딘이라는 업체는 실제로 그 배 안에 갇혀있는 희생자들을 구조하는 작업은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쇠사슬을 배에다 연결해서 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만 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요, 솔직히 왜 바지선이 오고 있다. 그거 3일 동안 막 YTN이나 막 뉴스에서 막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린 바지선이 와서 세월호를 난짝 들어 올리고 그 안에 있는 희생자들을 구하러 오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야. 배 건져서 돈 벌러 오는 거였어. 우리는 그렇게 깜빡 속아 넘어갔던 거죠. 그렇게 시작된 세월호 사건이 오늘로 155일입니까? 그죠? 153 지나서 오늘이 154, 5, 6, 7, 157일째네요. 그죠? 오늘로 세월호 사건은 157일이 됐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하느라고 구조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왜 이명박 대통령은 원래 20년만 운행할 수 있는 배를 30년 연장 운항하도록 허락했는가?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선장의 선박 안전 점검 의무 규정을 없앴는가? 그리고 어떤 국회의원들이 뇌물을 받고 실제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는 회사가 안전점검한 걸로 인정해주고 넘어갔는가? 무엇보다 잘못 고쳐진 세월호가 어떻게 운항 허가를 얻었는가? 또 그 출항하기 일주일인가 2주일 전에 조타기가 고장났다고 수리 신청서가 올라갔는데 왜 수리하지 않고 출항했는가? 또 사건 당일에 다른 모든 배들은 그 시계가 안 보인다. 그 앞이 안 보이니까 출항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세월호만 왜 혼자 출항했는가? 또 세월호를 왜 국정원이 관리했는가? 국정원 지적사항은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또 사건 발생하고 어떻게 정부도 국정원도 뉴스 보고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가? 무엇보다 그날 당일에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가안보대책회의, 소위 NSC라고 그 지하 벙커에서 하는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 회의는 소위 그 지하 벙커에서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국가의 모든 사고가 나면 체크하면서 하는 회의거든요. 그 회의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하느라고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사건을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부분도 밝혀져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무슨 회의를 했느냐. 근데 우리가 알아본 지금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7시경이 군산 앞바다를 지나고 있을 때였고 그때 이미 배가 심하게 기울었고 그래서 안에서 막 음료수들이 굴러다니고 있던 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배가 기운 채로 진도 앞바다까지 내려왔다라는 그 시간이거든요. 2시간이면. 그 기간 동안에 왜 국가안보회의는 무슨 논의를 하느라고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회의도 하지 않았는가. 이것도 밝혀져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청와대에서 그 사건 발생하고 2주쯤 됐을 때예요. 4월 말이죠. 4월 말에 청와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무슨 발표를 하냐 하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2주가 되면서 이제 시신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아이들의 시신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막 이제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청와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했는가를 문제를 막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와대가 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했냐는 비난이 몰아치자 청와대에서 3번 얘기합니다. 민경욱 대변인이 나와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3번이나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부 장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베스트 프렌드 윤진숙 장관이 작년에 만든 해양수산부 매뉴얼에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로 나와 있어. 그런데 4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런 지시를 했어요. 지금 많은 매뉴얼들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기관별로 숙지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모든 기관별로 매뉴얼을 숙지하고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도 안 본 거지. 자기는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인 걸 자기도 안 본 거야. 그래서 사건 발생하고 2주가 지나서 그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시민단체에서 재난 컨트롤 타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고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고 밝혀낸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될 때까지 청와대가 한 일은 뭐야? 일관된 발뺌, 그 다음에 모든 언론을 통해서 뭐 수백 명의 잠수사가, 그 자막 기억나시죠? 555명의 잠수사가 투입돼서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믿었잖아. 555명이 구조활동을 벌이는 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물속에 들어갔던 잠수사들이 뭐 하루에 50명도 안 됐던 거야. 그리고 들어갔던 잠수사들이 했던 건 구조가 아니라 소위 그 인양하기 위한 사슬을 거는 작업, 그걸 했던 50명만 들어갔던 거죠. 그럼 그 555명은 누구냐?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활동을 하겠다고 와서 이름 적은 숫자, 그 숫자를 그냥 언론에서 구조활동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여 넘기다가 이제 그 사건 발생 한 달, 5월 16일경이 되니까 그땐 도저히 이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나왔어. 국민들 앞에서.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러면서 눈을 안 깜빡거리고 막 그러고 있더니 눈물을 딱 흘리면서 뭐 모든 유가족의 여한이 없도록 사건 책임자를 전원 처벌하고 모든 그때 특별법 얘기를 하죠.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전부 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 그래서 과거의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그래놓고 석 달 지나니까 또 잊어버린 거야. 아줌마들이 이게 문제예요. 우리 아줌마들이 이렇게 참 줄기 있는 생각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해놓고 다음날 잊어버리고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나 우리 여자들이 중요한 문제 또 안 잊어버리잖아. 남편이 지난달에 무슨 짓을 했는가. 이런 거 우리 절대 안 잊어버려. 내 가슴에 한이 남은 거. 그 아들놈은 별로야. 근데 뭐 신우이가 3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런 거 절대 안 잊어버려, 우리. 중요한 건 안 잊어버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석 달 전에 한 얘기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그만 잊으라고 그러면서 재벌들이랑 사진 찍고 돌아다녀요. 그 얘기는 뭐냐?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해서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너무나 하찮은 문제였던 거야.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거. 그냥 뭐 옆집 아줌마 뒷담화처럼 그냥 넘어가 버린. 자기가 그런 말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날 옆 동네에서 내가 한 마리 돌고 있어. 그럴 때 당황스럽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마도 그렇게 옆집 아줌마랑 수다 떠는 기분으로 눈물 흘리면서 국민들 앞에서 모든 진상규명 하겠다고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사실 선거 때문이었죠. 6월 2일에 선거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모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모두 1인 시위를 하면서 하루에 108배를 했잖아. 그죠? 막 108배를 하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5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 그렇게 빌고 양해를 구하던 그들이 그 지방선거 끝나고 730 재보선 끝나니까 유가족들더러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그죠? 그 국정조사를 하는데 그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와서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그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왜 대책회의를 하지 않았느냐? 뭐 했느냐? 그러자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운영을 안 해봤으면 그래 비서실장이 모를 수도 있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겪어보니까 대통령의 메일은 국가 기밀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의 일정을 알려고 하면 그거는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그러니까 정보를 파악하려는 일종의 스파이죄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어제 바로 직전 1분 전까지의 대통령의 일정은 국가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제1공무원이고 대통령의 1분에 4,800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가는 국가 기록물이에요. 그렇게 남겨져야 되고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비서실장이 7시간 동안 뭐 했는지 모른다라고 발표했어요. 그 다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더 끔찍한 얘기를 하죠. 왜 사생활을 알려고 하느냐. 그래서 처음 들으니까 그래 뭐 개인의 사생활.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평일이야. 수요일 평일에 아침 8시에 사건 발생했으니까 평일 근무시간 7시간 동안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면 동네 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요. 그 구급 공무원이 7시간 동안 어딘가 사라졌어. 그래갖고 왔는데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사생활이니까 묻지 마세요. 그럼 잘려요. 치마서 쓰고 그 다음에 막 승진 안 되고 호봉 깎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일당 1억 넘어요. 그거 아시죠? 대통령이 1년 동안에 연봉으로 받는 건 뭐 1, 2억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 그런데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 250억이에요. 대통령 품위유지비죠. 그리고 국가 교부금이라는 게 1조 6천억 원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까지 따지면 대통령의 하루는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산수가 약해갖고 적어도 1억이 넘어. 그죠? 1억이 넘는 어마어마한 일당을 받는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밝힐 수 없는 행적을 했다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대통령의 7시간은 미스테리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조선일보가 한 몫을 해요. 아까 이번에 이 박근혜 대통령, 사실 저는 여자로서, 저는 이제 지난 대선 때, 모 화백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를 낳는 그림을 그려서 그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자다. 같은 여성으로서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도발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민답게 합리적으로 비판해야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누군가 개인적인 만남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걸 비서실과 언론은 그 가십거리로 그렇게 말장난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그 7시간 동안 외부 인사를 불러들여서 밝힐 수 없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합니다. 풍문이 돈다라고. 그런데 이 비서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조롱거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지금도 이상해요.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이 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추문을 퍼뜨리면서 국민들의 눈을 딴 데로 돌렸을까? 그래서 그 시점을 찾아가 보니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풍문 뉴스가 나오던 시점의 뉴스가 뭐였냐면 세월호는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다. 그 뉴스가 막 나오던 시점. 그러니까 이 세월호가 국정원에서 관리하던 배라는 증거가 공개되고 그러면서 국정원이 어디까지 세월호 문제를 알고 있었냐는 논란이 짚혀질 즈음에 갑자기 조선일보에 그 사설이 나왔고 논설이 나왔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그 대통령의 스캔들로 관심을 돌려버린 거죠. 그래서 국정원 이야기가 확 덮어버린 거야.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냥 덮어버린 거죠. 도대체 왜 그 시점에 그 이야기는 올라왔는가. 그러면서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은 미스테리한 상황에 남아있고 그리고 국정원이 세월호를 관리했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입 밖에 내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밝혀져야 될 부분이다. 아직도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세월호 이야기는요. 제가 여기 대전에서 석 달여를 방송을 해도 제가 5개월 방송해봤는데요. 세월호 방송 5개월 했거든요. 아직도 얘기가 나와요. 대전에서 5개월을 살아도 얘기를 다 못해. 좌우지간.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실이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세월호 문제의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고 진상규명도 못했는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지금 협박하고 있다는 거죠. 협박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국회와 국회의장하고 그 새누리당 대표를 불러서 세월호 특별법 마무리 지어라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월호 특별법을 대통령이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지키라 그랬더니 삼권 분립에 위반된대요.
이게 언뜻 들은 맞는 말 같아.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말이. 근데 이 삼권 분립이란 말은 뭐냐? 국회와 대통령과 재판부, 법원은 전부 다 철저히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고 절대 서로 지시할 수 없다, 간섭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드는데 자기가 관여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 말을 지켜야지. 아침에 그 말 해놓고 저녁 때 그 오후에 그 당대표하고 국회의장 불러서 빨리 조속히 처리하래. 머리가 나쁜 건지 삼권 분립의 의미를 모르는 건지,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작년 그게 8월 말이었죠? 작년 8월 말에 갑자기 국회의원 하나가 그 압수수색, 국회의원 사무소가 압수수색 당하고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이석기 사건. 내가 그놈의 이석기 때문에 난 지금도 이가 갈리는데, 그 이석기 때문에 나라가 쑥크맛이 됐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면서 국회의원 이석기가 구속이 되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석기가 내란 음모죄를 했다. 그러면서 종편에서,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이래가지고 우리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진짜 믿었어요. 내가 그 인간 얼굴 볼 때부터 재수 없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오보야. 거짓말이었던 거야. 그 시간에 강사양반, 내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나는 죄송합니다. 질문은 나중에 해요. 어르신 죄송한데요. 질문은 이따가 1시간 반 뒤에.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8월에 이석기 국회의원이 구속이 돼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집행이 됐습니다. 내란 음모죄. 여기서 내란 음모죄라는 게 뭐냐 하면 군 부대를 모아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석기가 모은 조직원 RO가 혹한을 뚫고 사닥훈련을 하면서 국가 전복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시설을 폭파하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했다. 그 뉴스들을 보면서 정말 살벌했잖아요. 세상에 대한민국 국회 간첩 새끼가 이놈 새끼들 그냥 마디마디로 끊어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욕을 했어 우리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기관시설에 대한 정보 수집은 한전 주식을 검색한 거야. 주식 투자하려고 한전 주식 주가를 검색한 거더라고. 그 다음에 혹한을 뚫고 산악훈련했다는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영상 5도에 산악회가 등사자인 거야. 근데 그게 혹한을 뚫고 산악훈련을 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결정적 증거였던 그 녹취록. 결전의 성지에 모여서 막 전쟁을 준비하자. 근데 보니까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이야.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에서 전쟁하고 투쟁만 보고 가운데를 못 읽은 거야. 이게 뭐니까 말이에요. 지금 정부를 지지하는 많은 애들 터키 애들이야. 그게 알죠? 그 새누리당의 많은 지방자치 후보들의 그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준 IP를 추적해보니까 98%가 터키였다는. 그러니까 우리 터키가 우리 형제 나라라서 한국 정치에 관심 많아요. 그리고 특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한테 좋아요를 그렇게 많이 누른 거야.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 정부가 그렇게 터키랑 친하게 지내려고 했는지 한국말 끝까지 안 봐. 전쟁 반대 평화 수호 투쟁인데 그게 전쟁 준비라고 녹취록에 가짜로 올라간 거예요. 그 녹취록을 언론에서 공개했고 우리 국민은 그걸 다 믿었어.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이석기 마디마디 끊어주게 된다 그랬다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그때 했던 말은 정말 미안하다는 거. 날 고소하지 마세요. 난 그때 뉴스를 믿었다니까요. 난 죄가 없어. 그렇게 국민을 속이면서 국회의원 첫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됐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뒤로 지난 730 재보선 직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지금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은요, 과거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그럴 때나 남발되던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국제적인 신분이고 어디 도피를 하려면 해외 도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외 도피를 하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고 도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은 수사를 할 때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요. 그리고 이런 형사사건으로 구속해서 수사하거나 이러는 게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지난 730 재보선 직후에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럼 남발이란 말은 뭐냐? 불합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합당했다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모두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중에 3장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이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잘못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제 문제죠. 근데 그거보다 더 웃긴 게 뭐냐 하면 국무회의에서 실탄 사용을 유연하게 해라. 그래서 경찰의 실탄 사용을 간편하게 하도록 법을 고치라고 규제를 완화하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경찰들이 경찰 모욕죄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막 체포해가고 있어요. 그것도 옛날에는 그냥 양쪽에서 이렇게 딱 잡아갔는데 지금은 꼭 손을 뒤로 수갑을 채운대요. 제가 억울하게 수갑을 한번 잡아서 아는데 무지 무거워요. 근데 뒤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해 간다는 거야. 심지어는 클럽 앞에 경찰차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두 청년이 야, 저 경찰 등신 새끼들 아니냐? 왜 클럽 앞에다가 경찰차를 세워두냐? 그래서 지나갔는데 저 멀리 지나가던 경찰이 너 경찰 욕했지? 그리고 그 젊은이를 체포해 간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남발, 그 다음에 지금 실탄 사용을 막 남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경찰 모욕죄라고 그러면서 시민에 대한 체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호수감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더 가둬둘 수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를 지금 꼬무락꼬무락 만지려고 다시 재개정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뭘 하다가 올렸냐면 저한테 국가계엄령법을 개정하겠다. 원래 계엄령이라는 게 기간 설정이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계엄령은 전쟁 때나 전쟁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 발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건데 이걸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그 계엄령을 6개월 동안만 유지할 수 있고 한 번에 걸쳐서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계엄령이 뭐냐? 계엄령이 뭐냐 하면 국민의 헌법이 보장한 권한을 정부가 임의대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마지막 계엄령이 광주항쟁이에요. 광주항쟁 때 시민들한테 총을 발포했잖아요. 그게 계엄령 상태에서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계엄령을 지금 시간 제한을 6개월로 두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1년 동안만 연장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법안을 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원래 계엄령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그런 비상 상황에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기간을 특정하는 법을 고치겠다는 얘기는 지금 전쟁이 아닌 아무 때나 계엄령을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걸 철회했어요. 계엄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그 대신 지금 보호수감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있고 경찰 모욕죄 이런 걸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엊그저께죠. 수요일날 발표된 바에 의하면 현재 검찰에서 그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전담반을 꾸려서 그 어떤 뭐래더라? 그 봐주는 거 없이 뭐라 그러던데? 뭐라 그랬더라 아까 낮에? 응? 하여튼 봐주는 거 없이 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통령 명예훼손 전담반을 꾸리고 그리고 그 명예훼손을 한 사람들을 걸리면 무관용 관용을 해주지 않겠다, 봐주지 않겠다, 모두 처벌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공포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대통령은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을 갔어요. 그리고 그 검찰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명예훼손 전담팀을 꾸렸다라고 발표를 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갈 거. 모독이라는 표현은 모욕이라는 표현하고 다른 겁니다. 모욕은 뭐냐면
제가 야, 이 니은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죄예요. 욕을 하면. 근데 모독이라는 말은 개인과 개인 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 신성모독.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그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또는 왕권모독. 한마디로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폄하했을 때 그때 모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이 나를 모독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를 신 내지는 왕으로 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통령의 명예훼손 전담반. 이게 또 무슨 문제냐면 이게 모욕하고 다른 거예요. 명예훼손이라는 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됐을 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해도 비판을 해도 그걸 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명예훼손이라는 게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요. 정말 대통령들에 대한 모욕이 도가 지나쳤잖아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육실할 놈, 육실할 놈, 육실할 놈. 한나라당 공식 행사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거시기를 띄워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XX놈 이런 욕까지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러면서 물론 그걸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치사하게 그걸로 고소하지도 않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명예를.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하고 있었지만 정부기관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걸 기억해요. 2007, 8년에 나왔던 판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전담반을 꾸리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하겠다. 이건 한마디로 공포정치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730 재보선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자신을 대통령이 아니라 왕처럼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지금 왕권 국가에 살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궁이란 드라마 기억하세요? 그 예쁜 윤은혜라는 여배우가 여자 가수가 세자빈이 되면서 벌어지는 경쾌한 궁중 드라마. 그러면서 그때 뭐라더라? 입헌 군주국가를 상상해본다. 이러면서 만화를 갖다가 드라마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더킹 투하트. 그러면서 또 이제 왕이 나와. 이씨 왕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북한하고 막 무기전쟁을 하는 얘기가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거기까지도 참아줬는데 세 번째는 나를 정말 당황하게 했어. 공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공주와 보좌 간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러면서 마이 프린세스. 이것들 뭔가 분위기가 수상하다. 그 자기가 공주인지 모르는 공주와 보좌관, 아버지부터 섬겼던 보좌관의 러브 스토리. 껄쩍지근 난 어떤 얘기가 팍 떠오르는데 난 뭔지 기억은 안 나고 좌우지간 이러면서 얘네들이 입헌 군주 왕권 얘기를 했어.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드라마가 아니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왕처럼 떠받들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헌법이 있는 나라이고 이 헌법에서 제1조 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이지요. 그런데 국민 중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고용된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민의 직원이에요. 국민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만들고 행정부를 유능하게 운영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행할 임무를 띈 직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는커녕 그 공무 시간에 7시간 동안 사생활했다고 버티면서 그걸 비판하고 궁금해하니까 명예훼손이라고 잡아넣겠다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뭘로 본다? 호구로 알아. 호구. 국민이 호구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예요. 자, 여러분이 혹시 빵집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아니, 편의점 운영을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편의점을 혼자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 모집 딱 종이를 붙였더니 깔끔하게 옷을 입은 여직원이 와가지고 단정한 모습으로 공손히 저를 해.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와서 30분 먼저 와서 업무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돈 관리나 이런 거 절대 문제없이 잘하고 손님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근무 계약을 맺고 시급 얼마를 받기로 하고 얘를 이제 뽑은 거야. 근데 다음날 애가 안 와. 약속 시간에 안 와. 지금 저기 편의점 주인은 중요한 회의를 가야 되는데 안 와. 7시간 뒤에 애가 더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어. 씻지도 않고 스레파를 찍찍 끌고 나타나가지고 껌을 씹으면서 머리를 벅벅 긁어. 그러더니 막 그 금고를 열어갖고 돈을 가지고 막 나가려고 그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쳐다보더니 냉장고를 열고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신 뒤에 그 들어오는 그 저기 남자 승객한테 어이 잘생겼는데 막 이래. 그러면 이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랬어.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멱살을 딱 잡고 어디서 감히 이러는 거야. 그럼 이때 편의점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음 가게로 도망간다?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걔한테 너 7시간 동안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사생활이니까 묻지 말래. 이러면 우리 그 편의점 주인 아저씨들이 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르고 신고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인된 권리로 7시간 동안 그 수억 원의 일당을 받고 어디서 뭐 했는지를 물었을 뿐인데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그러면서 지금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댓글원, 국가 댓글원이 총동원돼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민 가야지. 야 이민은 아무나 가냐? 이민은 한 20억은 가져야 받아줘. 우리 같은 사람 가봤자 제가 아는 사람 뒤에 5억 원 가지고 이민 갔어요. 근데 그 돈 다 집세로 날리고요.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신 분?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실제로요.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한 5억 원 정도만 갖고도 그냥 10년 전까지만 해도 5억에서 10억만 있으면 이민을 갈 수 있었어요. 가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지난 10년 동안 외국도 전부 물가가 치솟은 거야. 그리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그러면서 또 외국인에 대한 차별도 심해지고 그래서 일자리를 얻지 못해가지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20억은 있어야 이민 간대. 그러면 그 20억 가져간 사람이 20억 다 쓰면 또 그지 되는 거야. 그게 지금 상황인데 꼬우면 이민 가라 아니면 북한 가라. 내가 가장 황당한 거 내가 꿈꾸는 나라는 공무원이 자기 할 일을 똑바로 하고 부자가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서민은 세금을 조금 내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그리고 안전과 복지가 보장된 나라를 원한다 그랬더니 나도 북한 가래. 간첩 새끼야. 아니 북한이 그런 나라예요? 빈부격차가 그렇게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면제해주며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해주는 나라야? 아니 도대체 사이버 간첩들을 안 잡고 뭐하는 거야 국정원은. 뭐하냐면요 댓글 달아요. 무슨 댓글 다냐? 우리 딸이 11살 때 우리 딸 사진을 딱 걸어놓고 얘 강간하고 싶지 않냐? 이러면서 글을 썼어 어떤 놈이. 그래가지고 제가 걔네들 전부 다 고소한다 그랬고 애들이 전부 다 글을 내렸어요. 근데 패기 있게 2011년 1월 15일에 다시 내 딸 사진을 걸어놓고 2년도 크면 빨갱이 되겠지 지 엄마처럼 그러면서 운동권들한테 다 대주고 나는 조도 안 먹겠지만 11살짜리 어린아이 사진에다가 그런 댓글을 누가 달았어. 잡고 보니까 국정원 직원이야. 몰랐어요. 국정원 직원인지 몰랐어요. 작년 그게 그러니까 2011년 1월 15일에 국정원 직원이 그런 짓을 한 걸 작년 7월 2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7월 3일에 국회 앞에 가서 머리를 깎으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근데 그 진상조사 요구가 2달 동안에 확 올라가가지고 10만 명이 시청광장에 모여서 국정원 댓글 범죄에 대해서 밝히라 했더니 그때 이석기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확 묻어버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10월 달에 고소를 했어요. 국정원 직원 개인을 형사고소를 하고 국정원을 대상으로 해서 민사고소를 들어갔습니다. 이게 국정원 직원이 근데 걔가 우리 딸 사진에만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나한테는 수시로 성폭력을 했어. 강간부터 시작해갖고 뭐 오만 창년 뭐 별의별 욕설을 다 했고, 심지어 내 남편에 대해서도, 내 남편의 우리 남편이 이제 지방의원인데 남편의 블로그까지 공개하고 얼굴을 붙여놓고 쌍욕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 셋의 이름으로 그 국정원 직원을 고소해서 작년 10월이었습니다. 11개월 됐죠? 그래서 제가 올 2월 달에 가서, 올 1월이죠. 올 1월에 가서 고소인 조사를 했어요. 갔더니 그 국정원 직원이 그동안 댓글 쓴 게 이만큼이야. 그 서류 쌓아진 것만 한 40cm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3천 몇백 개의 범죄 기록을 뽑아놓은 증거 자료야. 그러면 이거는요, 기소하고도 남아요. 올 1월에 내가 조사를 받았으면 지금 벌써 재판이 회부되고 3심까지도 끝나야 돼. 그런데 그 국정원 직원은 처벌받았을까요? 아니요. 조사만 받았어요. 아직도 기소를 못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철저히 범인을 잡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것도 뻥이었어. 뭐 드라마 복년님 있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뻥년님이야?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아동 대상 성범죄는 철저히 처벌한다더니 왜 처벌을 안 해? 물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불량식품을 철저히 배척하겠다. 먹거리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바퀴벌레 쿠키가 나온대요. 그거 봤어요? 지난 월요일에 나온 뉴스죠? 예. 국민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한다더니 바퀴벌레 쿠키가 곧 시판된대요. 막 미칠 것 같아 지금. 좌지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가 됐느냐 하면,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그 조선의 총독부를 자르놓고 지들 멋대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그 만주지방, 아니 간도죠. 간도로 옮겨서 신흥 무관학교를 짓고 독립군 장교들을 육성한 뒤에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일본군 주재소를 공격하고 독립운동을 36년을 전개합니다. 나중에는 연합군이 우리 한국 독립군을 한 국가의 군대로 인정해서 연합군 소속의 한국 독립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군인들이 그 연합군에 소속돼서 같이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난 뒤에 안타깝게도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고 13년 동안 이승만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독재는 누구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정권이 보장되는, 정권이 이 보호를 받는 권력이었죠. 그럼 그 당시에 미국이 보호해주는 소위 자유주의 정권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중에서 어떤 나라도 감히 그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는 독재 정부를 국민의 힘으로 몰아낸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미국의 비호를 받고 있었던 이승만 정부를 4.19 혁명을 통해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발칵 뒤집어져서요. 여러분 요즘에 브라질의 룰라 들어봤죠?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의 뭐 5월 어머님의 아르헨티나 민주화 운동, 라틴 아메리카의 민주화 운동이 우리 1960년 이 4.19 혁명을 보고 덩달아서 일어난 거예요. 그거 보고 일어난 게 그 아르헨티나 민주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전에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3.1운동이 우리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우리 그 조상님들이 뭐 무기 아무것도 없이 태극기 하나 딱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거잖아요. 그걸 보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중국하고 인도잖아요. 중국에서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2달 뒤에 5.4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3.1운동의 역사적 성과입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인도의 간디, 비폭력 평화운동의 상징 간디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평화 시위를 보고 그러니까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1919년 3.1운동의 세계적인 명성이었고, 1960년 4.19 혁명을 보고 라틴 아메리카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운이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에 박정희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의 독재 정권이 18년 동안 유지됩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가 죽고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전두환의 8년 독재가 또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꼬박 40년 군부 독재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 물론 박정희 전두환도 전부 미국의 비호를 받는
미국의 승인을 받고 기호를 받는 권력이었어요.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죠. 어떤 나라도 그 버마란 나라 있잖아요. 지금 미얀마라고 여러분들이 부르시잖아요. 원래 그 나라 이름이 버마예요. 그리고 버마의 민주화운동가들은 아직도 그 나라를 버마라고 불러달라 그래요. 그럼 미얀마란 이름은 누가 만들었냐면 지금 버마의 군부 독재자, 그 사람이 지 멋대로 이름을 미얀마라고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은 여전히 버마라고 불러달라고 해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그 버마에서 누가 왔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러 가서 우리도 모르고 민주화운동 노래를 부른 거야. 군부 독재자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국제 외교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막 우리 벌써 뻔했잖아요. 우리가 뭐 알아? 모르는 말로 노래 불렀는데. 저주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바로 버마처럼 아직도 그 군부 독재는 계속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필리핀도 마르코스가 미국의 이 지원을 받아 독재 정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들을 감히 무찌를 수가 없었던 거야, 어떤 나라도. 근데 딱 한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무기를 갖지 않은 이 넥타이 부대, 그냥 하얀색 와이셔츠 바람으로 어깨에 어깨를 걸고 나와서 전두환 독재 물러가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그렇게 1987년 60항쟁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민주헌법 그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따낸 겁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았어요. 1960년 4.19 혁명은 김주열이란 어린 학생의 눈에 박혀 있었던 최루탄, 이거에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났었던 것이고요. 87년 60항쟁은 박종철이라는 서울대생이 고문을 당하다가 죽고, 이한열이라는 연대 학생이 그 박종철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라고 시위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화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 피를 먹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어린아이들의 이 희생, 그 어린아이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해온 역사입니다. 그 위대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모독이라는 표현은 왕권이나 신권에만 쓰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에게 임금을 받고 고용된 직원일 뿐입니다. 신도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역사를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짓밟겠다는 뜻이 되겠죠. 운동권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길거리 돗자리 토크쇼를 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막 졸속 추진하길래 제가 민간인 최초로 국회의사당에 쳐들어갔잖아요. 쳐들어갔다기보다 다 서류 쓰고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인데 들어가겠다. 그때 노무현 정부 때는요, 국회에 국민들이 들어가는 걸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사당도 국민의 것이다. 그래서 신분을 밝히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으로 나의 소개서를 쓰고 그리고 들어가서 민간인 최초로 인터넷 생방송을 했어요. 한미 FTA 졸속 추진 반대한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우리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당론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국민이 반대하니까 포기를 했어요. 그게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4일까지 제가 처음으로 신문에 난 사건이죠. 망치부인 국회에서 방송한 거. 예,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한미 FTA 졸속 추진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비판하는 방송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가 당시에 열린우리당의 당론이었는데 그 당론을 노무현 대통령이 무시했을 때 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배한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던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죠. 예, 노무현 대통령 찍은 사람이에요. 내가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을 했을 때는 준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와서 별의별 욕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욕을 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이고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도
국민의 권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욕을 먹으면서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어요. 하지만 제가 2007년에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을 갈궈도 그때 이러다 잡혀갑니다라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허락 없이 소고기 전량 수입, 뭐 한미 FTA 졸속 추진, 별의별 뭐 4대강 막 진행, 강행 비판을 하면 전부 다 와가지고 이러다 잡혀가셔요. 아니, 대한민국의 주인은 나예요. 뭐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비판하면 안 되는 줄 알아. 왜 그러냐.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총독부 비난하면 그 태형 받았죠.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맞았죠.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 대통령을 비판하면 빨갱이 간첩이라고 잡혀가서 고문당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1910년부터 1987년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77년을 그렇게 겪은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장하신 어르신들은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게 법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아이들이 정치 교과서에서 뭐라고 배우느냐? 제가 또 학원 강사했잖아요. 10년 동안 학원 강사하고 4년 동안 또 가해도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보니까 교과서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언론의 의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언론의 의무가 나와요. 언론의 의무가 뭐냐면 모든 언론은 이거 충전 좀 해주세요. 모든 언론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감시할 의무가 있다. 몰랐어요? 예, 나는 언론이 그 대통령 똥꼬파는 줄 알았어. 그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언론의 의무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 중에 그런 역할 하는 거 몇 개 안 돼요. KBS, MBC, SBS, MBN, TV조선, 채널A, YTN, 연합뉴스, 뭐 뉴스Y 절대 안 해. 비판하면 죽는 줄 알아. 예, 그러고 있잖아요. 언론이 아니야.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고 마이클 잭슨 선생님께서 노래를 부르셨죠. You are not alone. 니들은 언론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암살 당하셨잖아요. 예, 그걸 살해 당하셨잖아요. 약물 과다 투여로. 예, 이게 그 언론이 아닌 놈들 때문에 돌아가신 거 아닌가라는 한국판 음모론. 하여튼 그래서 언론의 의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전 안 한 거야. 어떤 언론도 대한민국의 국민이 정치 권력을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언론에서 그런 거 본 적 없죠? 교과서에 나오더라니까. 정치 교과서에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할 권리가 있다. 국민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고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대요. 세상에. 이제까지 우리를 속인 거야. 우리가 정치권을 비판하면 빨갱인 줄 알고 우리는 그냥 가서 고문당하고 죽었잖아. 아이 진짜. 그래서요. 그때 우리 선배님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빨갱이라고 처벌했었던 그거 다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당하신 분들도 다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수백억 원을 물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또 국민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언젠가 민주 권력이 다시 만들어지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이 억울한 판결 당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의 후손들이 돈을 내서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손으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비민주적인 반헌법적인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애들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돗자리 토크쇼 너무 괜찮다. 어르신 들리세요? 어르신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진짜 내가 내려오면서 기대한 거랑 많이 들려. 막 이렇게 계란 맞고, 두들겨 맞고, 막 술 취한 어른들한테 막 테러 당하는, 그런 드라마는 언제쯤? 자, 그래서 우리 손으로 민주주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뭡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다수결! 딱 그러잖아요. 그죠? 민주주의가 뭐예요? 그럼 다수결! 그래서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는 게 민주주의인 줄 알아요. 그죠? 왜냐? 우리 어린 시절에 반장 선거할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다수결. 쪽수 많은 사람이 하면 그게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본 뜻은 그게 아니죠. 예, 지금 간식들이 도착하고 있어요. 자, 우리 도우미 여러분 좀 나오셔가지고요. 우리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예, 이렇게 좀 간식을 좀 나눠서, 예,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같이 먹으면서, 우리 또 한번 해보도록 하여요. 이게 우리 돗자리 토크쇼에 우리 망치 부인이 처음으로 만든 이 개념이야. 전국 누구도 못 해본 어떤 팟캐스트도 없었어. 돗자리 토크쇼. 예. 자, 이렇게 해서 간식 타임. 자, 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까지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랐어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다른 이름인 줄 알았고, 대통령을 욕하면 빨갱이가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인인 정치 체제, 국민을 최고의 권력자로 인정하는 정치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국민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걸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자, 우리 이 내용들 다 같이 이제 아셨죠? 자,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누구? 다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박근혜일까요? 국민일까요? 다 같이 정답은? 국민! 다시 한 번! 국민! 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박 PD님, 노래 한 곡 틀어주세요. 너무 재밌다. 나만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세요? 네. 지금 빨리 이거 나눠서 드시고, 이게 오래 두면 안 돼. 저기 노숙하시는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내가 우리 신랑이요. 내가 이제 한 번씩 거리 수다방을 하고 가면 막 뭘 싸서 주시잖아요. 우리 신랑 그래. 냉장고를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받아오지 마라. 그래서 이제 오면 다 나눠 먹고 가야 돼. 예. 자, 어르신들 드리시고 여기도 예. 저쪽에 물도 드리고, 예. 물 없어? 아, 안타깝네. 그러면, 누가 물 좀 사갖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물을, 누가 물 좀 사다 주실래요? 주변에 계신 분들, 남자분 지원. 저기 젊은 친구 저쪽에. 여기 제일 먼저 손 들어서. 저 힘세 보여. 가서. 사와, 이돈으로? 이 돈만큼 사오세요. 예. 자, 너무 좋다. 인삼차요? 감사합니다. 나 또 인삼차 마십니다. 예. 쓸 거예요. 진하고 좋네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궁금하죠. 예. 지금 얼마나 왔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요, 이렇게 망치 부인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이런 분위기 아니야. 막 음식을 나눠 먹고, 이거 나 지금 이런 거, 원래 대전 분위기가 이래요? 예? 대전 분위기가, 이게 내가 좀 당황스러운 게, 원래 이렇게 대전 분들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관심도 갖고 이렇게 떼학볕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대전이 민주화의 성지인가 봐. 내가 몰랐어. 예. 지금 여러분 저는요, 여기 대전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역 광장에 대전사랑 추억의 노래비라는 바위덩어리 앞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팬분들이 절반 계시고, 그 다음에 뭐 하나 싶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 50여 분? 한 50여 분 정도가 여기 와서 듣고 계시고, 제가 내려오면서 한 5분 들을 거다 그랬는데, 곱하기 10? 예.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뭐래요? 채팅창 반응이 어때? 지금 채팅창을 못 보고 있는데, 채팅창 보시는 분, 감동. 예. 감동이죠? 와, 대전짱. 와, 이 대전 시민분들 대단한 분위기예요. 아까 두 분의, 불의의 참여 의지가 있었으나, 우리가 이렇게 방송 다 끝난 다음에 질문하는데 가버렸어. 끈기가 있어야지 말했어. 자, 망치부인 방송이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시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 망치 부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송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 도대체 이 여자 뭐 하나 싶은데, 혹시 아까 망치 부인 빵 팬인데, 팬인 거 안 밝히신 분 손 드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나중에,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나중에 내일 채팅창에 제가 먼 발치에서 망치님을 보다 왔어요. 그렇게 쓰지 말고, 커밍아웃 하란 말이야. 무료지 있어요, 무료지? 예. 네. 아. 고맙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질문. 네, 어르신. 진도로 제주도 가는 수학여행을 보낼지가 안 따져봤어요.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이죠. 그래요. 예. 그저 진도가 명량 해제한대야. 맞아요. 성공한대야. 맞아요. 나지난 것이 그 천소는요. 맞아요. 내 말 잘 들어요. 네. 잘못. 맞습니다, 어르신. 맞습니다. 뭐하러 죄 뒤지는 거지? 그렇죠. 예. 아니 저분이 그야 그 짓 해줘요. 다른 분이 뭘 사셨어? 계산을 따로 그러고 말이요. 감사합니다. 예. 이놈 왔어. 예. 그러면 사왔는데 그러마다 또 소환이 보내게 그 진도에서 오만 중간에 맞아요. 귀신이 난리 낸 거예요. 귀신이 난리 낸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지금 우리 어르신이, 예, 명량해전이 일어난 진도 앞바다에 왜 애들을 배 태워서 보냈느냐? 지금 막, 해결책까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왜 그걸 몰랐느냐? 어르신 제가, 난 자식이 그만 딸게요.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청와대에 가게 되면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와대 가야 되겠네, 이거. 아이. 뭐 이렇게 해서 망치 보이나 어쩔 수 없이 청와대 가나? 믿으시면서 보면 안 되는. 자,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저 망치 부인은요, 이곳 대전역에 나와서, 대전역에 와서 우리 시민분들하고, 그리고 또 우리 방 시청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저는 이제 뭐 한 두세 팀 와서, 이렇게 우리 옹기종기 앉아갖고 김밥과 떡볶이를 나눠 먹는 상황을 예상을 했는데, 많이 달라? 그림이 많이 달라. 예, 그건 그만큼 우리 국민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남다르다는 얘기겠지요? 그죠? 예.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지난 뭐 한 20몇 년을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뭐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많이 애썼기 때문에 늘 하던 얘기라서 놀라지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이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게 올해로 8년째예요. 예, 어르신 제가 국회로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국회로 가면 이제 뉴스가 나와요. 동료 의원 뒤통수에 벽돌 꽂아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상임위 도중 상대당 의원 눈동자에 볼펜 꽂아. 혹은 뭐 국회에서 누드 검색한 선배 의원 손가락 잘라 뭐 이런 그런 뉴스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 국회에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방송을 한 지 8년째인데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되게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제가 방송을 할 때 우리 방송을 꾸준히 시청해 오셨던 분들은 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지지자들이었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뭐 학생운동을 옛날에 했었다거나 아니면 뭐 지식인들이거나 아니면 학자들이거나 이런 분들을 보셨는데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정말 일반 주부들 그 다음에 평범한 아버지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세월호 문제 이후에 저의 방송을 너무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청자가 2배로 늘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시청을 하러 오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세월호 사건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세월호 사건 그런데 이 상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 발생한 건 이해가 돼. 근데 발생한 이유가 더 기가 막히는 거야. 구조도 못하고 진상조사도 안 하고 진상조사 하라니까 막 잡아들이고 협박하고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잃은 부모들을 조롱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충격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에 몰라서 민주주의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던 게 아니라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지 않냐?
정치한다고 맨날 그 선거 때는 굽신굽신하고 꼬마만 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그래놓고 되면 입 닫고, 예? 입 딱 찢고 애만고 다니고 그런 꼴에 실망해서 그놈이나 이러면서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던 국민들인데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이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세월호에 탄 아이들은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안산이라는 서민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이 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랍니다. 애들은 비행기 타고 가고 싶어 했대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주도 간다니까 비행기 타고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배로 간 거예요. 왜 배로 수학여행 갔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해놓고 이 많은 여객선 사업에다가 투자를 권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여객선이 주로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섬지방에 교통수단으로 타는 것 말고는 많은 승객이 타질 않아요. 그래서 대형 선박에 이 여객선을 하겠다는 외국의 회사들이 없는 거예요. 이 여객선의 승객 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3년 전부터 고등학교에다가 권고사항으로 배 타고 수학여행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비행기보다 배가 쌀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비행기가 저가 항공들이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비행기 타고 수학여행 가는 거나 이 배를 타고 수학여행 가는 게 비용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도리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애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그 열몇 시간을 개고생을 하면서 수학여행을 갔어야 됐던 거야. 왜? 교육부 권고 사항으로. 세월호는 고장난 배였어요. 그리고 이 세월호를 운항했던 선장도, 항해사도, 조타수도 이런 대형 선박을 운행해 본 적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었어요. 고장난 배에 무자격자들을 비정규직으로 태워놓고 그들에게 수백 명을 강제로 태운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부는 전혀 구조작업을 하지 않았고 구조대원들이 접근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냐고 진상을 물어보니까 묻지 말래요. 이제 덮고 일상으로 돌아가래요. 우리도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중3짜리 딸을 키워요. 그 병원이가 돈을 환장을 했다. 우리 딸이 아침에 일어나서 교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설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제가 학부모로서 내 아이가 지금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갔다 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지난 5개월 전 4월 16일 아침 아이들이 그 새로 산 캐리어를 들고 처음으로 제주도 수학여행 간다고 갈 때 부모들은 모두 무사히 잘 갔다 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루 만에 시신이 된 거잖아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정말 세월호를 잊고 세월호 모든 책임자들이 처벌을 다 받아서 저도 그냥 제 이야기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딸과 가족들이 이렇게 재밌는 거 했어요. 먹방도 하고 여행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즐거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날마다 딸아이가 학교를 갈 때마다 그 부모들이 생각나요. 아줌마. 예.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질문은 방송 끝난 다음에 받을게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게